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호남 지성사에서 특히 조선시대 호남의 지성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했던 사건, 기축옥사 혹은 우리가 이제 정여림 모반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1589년에 이 사건이 생겨났으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3년 전이고, 그래서 사실은 기축옥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589년,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97년 정유재란, 1629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략 2세기에 걸쳐왔던 누적되어 왔던 조선의 발전이 대략 한 반세기 만에, 한 40 몇 년 만에 조금 거친 언어를 쓰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200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져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로 보면 벌어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호남 지역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매우 크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컸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기축옥사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 특히 호남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문제를 얘기하면 영남까지 걸려 있는데,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지성사의 역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제 8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걸 하다가 저도 영남 쪽을 잘 모르니까, 근데 또 마침 영남에서 와가지고 거의 뭐 한량 비슷하게 이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이 영남 쪽 이야기를 맡아주시고, 제가 호남 쪽 이야기를 맡고, 두 사람이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4강씩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축옥사 직전의 호남 문화사, 호남 지성계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은 제목인데 뒤에 영남만 들어가가지고 기축옥사 직전의 영남,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이 아마 영남 쪽, 영남 학계의 동향, 그 16세기 중후반까지, 조선의 건국부터 16세기 중후반까지 영남 지역의 지성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프레지라고 비선형 PPT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희 PPT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축옥사 직전의 호남이니까 사실은 이제 16세기 호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특별한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또 강의 제목을 굳이 16세기로 안 잡더라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말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제가 자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16세기 호남의 지성사의 그 성장과 몰락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지성사적 교훈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제 결국 그 얘기인데, 16세기 호남,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교사들 있는 데 가서는 매우 특별한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것하고 비슷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PPT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러프하게 조금 문화사적인, 이게 이제 사진도 쉽게 다룰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들을 좀 넣어가지고 이 동네에 그 누적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적인 자산들도 좀 소개 좀 하고, 동시에 그것들이 왜 거의 16세기에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의 큰 주제가 기축옥사이기 때문에 가장 기축옥사를, 왜 우리가 기축옥사를 다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증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을 이끌고 있는 다음과 네이버, 특히 다음에 가면 그 인터넷 다음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백과사전이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이라고. 그것을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백과 사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아시지만은,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분야별로 이 필지를 싹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그 위에 있는 그 이제 전문 인력들이, 오래된 전문 인력들이 이제 검수를 다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말하자면 적어도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련돼서는 표준적인 견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아주 극단적인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서술을 하는 게 이 백과사전의 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축곡사를 가면 말이 이상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축곡사는 1589년 선조 22년이죠.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변서에서 촉발되어 다수의 동인이 처벌된 사건이다. 대략 2년 반 정도 지속됐는데 1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4대 사화보다 이 옥사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죠.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당파적으로는 동인이. 그러니까 호남은 우리를 말하는데 당파적으로 동인이면 거의 퇴계압파, 영남압파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영호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그러니까 호남이면서 동인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괴멸적인 피해를 입어버린 건 호남 지역 동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 대백과사전에 올리지가 않아요. 자, 사건은 이렇다는 것인데 2년 반 동안 1000명이 죽었다. 정의유리한 사람이 모반을 했다라는 고변이 들어와서 수사를 아버지 그렇게 됐더란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고 조선시대 내내 그에 대한 해석이 당파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고백하죠. 현재까지도 모른다. 왜 발생했는지. 네, 발생 원인도 잘 모르고 사건의 성격도 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료가 부족해요. 사료가. 기록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없앴는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도대체 그게 모반인지 그것조차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정여립 모반 사건 이후로 조선시대 내내 반역향이라는 것에 시달렸죠. 그리고 호남 지역 사류 간의 반목과 대립, 동인과 서인, 반목과 대립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고, 진주에 이제 처사 최영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정여립과 친분이 있었거나 동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된 사람이 대개 1000명을 상회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당쟁이 격화될 때마다 이 사건이 계속 호명이 됩니다. 어떤 쪽에서는 변호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 1589년에 생겨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론이 우리 사회에 정돈이 돼 있지 않은 거다. 그런데 이런 의문스러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래서 굉장히 조선 정치사의 가장 의문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기축곡사 이제 섬세하게 얘기할 때 되면 아마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축곡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16세기 1589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589년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그 부근의 역사적인 고리들. 놀랍게도 조선이 생겨나는 게 1592년인데 바로 이 조선이 건국되는 약 30-40년을 전후해 가지고 동북아 질서, 그때 당시는 중국, 조선 그리고 일본이죠. 고려에서 이제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고, 그게 이제 체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명나라로 변모하는 게 1368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려가 조선으로 변모하는 게 1592년입니다. 아, 잘못됐네요. 1392년인데 PPT를 잘못 써버렸네. 그리고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로마치 막부라고 불리던 시대인데 그 무로마치 막부 이제 중간기에 일본의 천황가가 남조하고 북조로 이제 두 개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찢겨나고, 그리고 두 권력이 투쟁을 할 때 그와 연관된 수없이 많은 지방 영주들, 다이묘들이 이리저리 이합 집산을 하면서 일본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나는 게 그 남북조 시대가 이제 끝나는데 그 끝나는 게 1392년이에요. 이게 조선의 건국하고 일본에서 남북조 시대가 끝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역사는 무로마치 막부를 지나가지고 그 무로마치 막부를 누굽니까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 무로마치 막부를 이제 1573년인가 75년인가 무너뜨리거든요.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일본 전체를 통일하려는 이제 세력들의 전쟁, 이게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간다고요.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1582년에 그 혼노지라는 절에서 그 일본 그 전국 시대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전국을 통일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절에서 그 자기 부하한테 거의 자기 신복이에요. 자기 부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전투에서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절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 부하를 믿고 병력도 별로 안 데리고 갔다고요. 근데 자기 신복이 그 일본에서도 지금 왜 반란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기록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싸우다가 이제 자살을 하죠. 그 절에 본당에 들어서 불 지르고 자살을 해본다고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그 반란군 세력을 토벌하겠다고 신속하게 작전에 들어간 게 누구냐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그 반란 세력을 징벌을 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이제 권력을 나누는 회의에서 지도자로 올라서죠.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최후의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에도 막부를 열었던. 그리고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아마 지난해 강의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물어볼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도대체 조선이 망한 게 언제냐? 네, 조선이 망한 게 언제냐 도대체.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1636년에 형식적으로 한번 망했죠. 항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1905년에 울산의교약으로 이제 외교권을 뺏기면서 독립국가 성격을 상실했으니까 이때도 사실은 조선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때 다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910년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넘어간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역사적인 거라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거라면 지성사적으로 볼 때 조선의 지성사적인 몰락은 어디서 상징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1886년에 조불수 통상조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했죠.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대략 1336년에서 1392년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그 학교에서 작업하면서 이 이미지를 이게 다 이제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온 거라 일본 이야기를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제 PC에는 돼 있는데 여기 동기화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뭐 로쿠하라 공격인가 뭔가 그렇게 돼 있죠. 저 로쿠하라 공격 그 사이에 북쪽이 교토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점 있는 저정도가 교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 그러면 그 밑에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글자 써져 있는 데 있죠. 그 아시카가 글자 위에 있는 저 땅 로쿠하라 저 점 밑에 한 3cm 밑에가 되는 게 요시노라는 곳인데 그게 요새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북조는 일본의 청왕이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청왕은 교토에 있고 남쪽에 있는 청왕은 저 요시노 나라에 있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말은 이게 그것 때문에 북조 남조 그러는데 보면은 그 북조를 지지하는 지방 세력들하고 남조를 지지하는 지방 세력들이 남북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데 또 다이묘들끼리 또 사건 생기면 또 이합집산을 해요. 이합집산. 그러면 또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나 그냥 복잡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도. 하여튼 그 정도였다. 그러나 1392년에 끝난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들어서고 명나라가 1644년 망하기 전까지 동북아시아 정세가 안정되는 기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392년이 지나면서 조선과 일본이 다시 말하자면 조선과 일본 열도에 각각 이제 강력한 정권들이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이제 체제 정비를 시작을 한다고요.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고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이 내재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조선도 사실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92년이 되면 조선 서남해안 근처에서 왜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 1392년까지 나타난 왜구들은 일본의 남북조 전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방 그 다이묘들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혹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한반도 서남부를 이렇게 침탈한 거였다고요. 남북조 시대가 끝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왜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시 나타날 때는 이제 그것들이 정돈된 형태로 나타나죠. 서남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 전체를. 그게 이제 임진왜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200년이라고요. 1392년에서 1592년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1952년인가요? 휴전협정 맺어가지고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휴전 상태에서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조선은 전쟁 끝나고 왜구 사라지고 200년 동안 외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얼마나 내재적인 발전을 했는가를 아시겠죠. 정치적인 분란은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고 사회, 사상, 경제는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200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저기 남북조 시대 1336년부터 1592년이에요? 아니 1392년. 1392년이고 저게 끝나는 게 오다 노부나가가 네. 저 무로마치 막부를 무너뜨리거든요. 가서 그때가 이제 1573년인가 75년인가. 그리고 82년에 오다 노부나가 죽지요.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실권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1592년에 이제 조선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00년 동안 1392년부터 1592년까지 2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반도에서는 자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합니다만 유교 입국이라는 역사적 실험이 시작이 되죠. 유교 진리 국가를 이 지상에 강림시키고야 말겠다. 그 예수님 파루시아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그 전환이 이제 북의 종족 사회의 촉진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마르티나 도일러 여자의 결론이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자신들이 실제 역사에 참여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건국 경험을 바탕으로 사족 집단 일반이 조선 사회에서 지배 집단화됩니다. 그리고 지배 집단화되면서 그들은 조선 사회를 그 하이어라키 사회로 만들죠. 계급 사회로 만든다고. 계급 사회로.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거 만들면서 챗 GPT에 몇 번 물어봤어요. 조선 사회 일반적인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해 주라, 10가지로 요약해 주라, 7가지로 요약해 주라. 질문을 바꿔가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뭐로 나오냐 그러면 계급 사회라는 게 나와요. 거기 이제 챗 GPT는 이 특징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왕과 귀족 계급에 의한 지배 사회고 그 다음에 농공상 등으로 위계어진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 귀족이 사실은 사족이죠. 그래서 사족 일반이 지배 집단화되고 그래서 결국 나타난 건 뭐냐면 농업 경제 위주의 유교적인 이념을 가진 왕정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거는 이제 표면상의 모습이고 실제로 벌어진 건 뭐냐? 지배층에 의한 사회 구조 변화가 진행이 된다. 유교식으로 불교 사회를 유교 사회로. 그 내용이 사실 위계적인 계급 사회를 제도화하는 사회 전반을 거쳐서 이제 제도화하는 거죠. 동시에 이게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광범위한 불평등 체계가 이제 이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배층에게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시대가 말했지만 조선이 유교 진리 국가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이념이 정치 권력하고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정치하고 학술이 결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 학술 연합체 이게 뭐 생각해 보면 조선만 그러겠느냐?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뭐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 정치판으로 국회의원 선거하면 들어가는 거 흔하게 보는 거잖아요. 정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당파를 대변하는 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수뿐만 아니라 누가 많이 갑니까? 방송계에서 많이 가잖아요. 입이 필요하니까. 정치학술연합체의 형성이 나타나고 이 정치학술연합체가 정치와 학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 논쟁이 권력 투쟁이 돼요. 성리학적 이념이 사실은 권력 이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392년부터 1592년 사이에는 중국은 명나라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한반도는 조선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은 내부적으로 이제 일종의 내전 상태를 겪죠. 무로마치 막부가 약화되고 전국 시대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권력 장악이 진행되면서 내부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조선 사회는 실제로는 사회적인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봐봅시다. 조선 사회에서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사건들. 자, 예를 들어보면 제1차 왕자의 난이 1398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왕세자 방석하고 정도전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계유정난이 1453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세종의 아들이죠. 수양대군이 그 문종의 고명 대신, 그러니까 세종 때부터 벼슬을 하면서 문종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한다 라는 유촉을 받은 사람. 왕이 죽으면서 이제 후세를 부탁한다라는 별명 고명 대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명 대신, 그 유명한 황보임과 김종서, 이 사람들을 죽인 게 이제 계유정난이죠. 그리고 16세기 초창기에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이제 연산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중종반정이라 하죠.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대군이 추대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왕자의 난 목표가 뭡니까? 제거된 사람이 누구예요? 왕세자. 다시 말하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계유정난. 황보인과 김종서를 제거함으로써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중종반정. 얘를 왕으로 합시다. 무슨 말이냐? 이게 다 왕권을 둘러싼, 왕의 자리를 둘러싼 투쟁이라고요. 그런데 사화가 되면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화는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왕권을 둘러싸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권은 놔두고 그 옆에 왕 옆에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호갑자 김여울사를 보면은 왕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격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 앞에 중종반정까지의 정치적인 변동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야라는 걸 둘러싸는 거였는데 그 다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종시대 대개 그 봉건 왕조에서 연호를 정할 때 이제 첫 번째 왕은 무조건 태조예요. 그 시호를 죽고 나면 시호를 정하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시호예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르는데 굉장히 깁니다. 긴데 가장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이 세종, 성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고려 시대에도 성종이 있어요. 조선 시대에도 성종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시호의 성자, 이룰성자거든요. 그게 이룰성자를 쓰는 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 사람 시대에 완성됐다. 그럴 때 그 왕에게 성이라는 연호를 써요. 시호를 써요. 그래서 성종 시대에 그 시스템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 이제 우리는 확실히 하나의 나라로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완성시킨 왕이니까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도 성종 시대가 되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이잖아요. 9번째 왕 성종 시대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봐도 이제 조선은 하나의 나라로서 완전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 시대 다음에는 왕권 자체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죠. 반정 같은 이런 거 아니면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뭐가 돼요? 권력 싸움이 이제 내부 권력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는 사실은 우리가 훈구파와 살인파라고 하지만 훈구파와 살인파도 사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요.
왜냐하면 성리학적인 이념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명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선명성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4월 10일을 향해서 4월 10일을 향해서 선명성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 있잖아요. 응?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 핍박받는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그러다가 그 선명성,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 선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말하지 못하는 거,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 호소력을 끄집어내. 물론 그게 호소력을 끄집어낸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런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살인들이 자신들의 선명성을 그렇게 주장했는가? 뭐 도덕적 절이 이런 게 다 선명성이다. 구호를 선명히 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구호가 뭐냐 그러면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좀 비꼬는투로 말했지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손가락질에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은 말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준다. 저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다는 것. 그 비난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비난받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정보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손가락이 선하다고 착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기일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효사와 을사사, 무호갑자 김효을사인데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김효사하고 을사사화입니다. 김효사화는 잘 아는 것처럼 1519년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살인들이 제거가 됐죠. 을사사화는 1545년 명종직위년에 소윤 대윤 다윤씨 파평윤씨 지금 국성. 그래서 엊그제 대통령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엊그제 대통령이 간 데 있어. 저 충청도에 논산 노성면에 명제 윤증이라는 사람의 고택이 있어요. 고택. 근데 그 고자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고자 쓰면 안 돼요. 까닭고자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손자가 명제 윤증을 위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명제 윤증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자기는 안 살아요. 대신에 이제 명제 윤증이 안 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살죠. 그래서 명제 옛집이라고 하면 명제가 살았던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옛고자를 써가지고 고택이라고 한문 표현을 좀 달리해요. 근데 그 명제 고택에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가 저 윤석열 씨 아버지 고향이에요. 파평윤 씨고 명제 윤증이 파평윤 씨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윤석열 씨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가 저 파평윤 씨가 있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소윤에 의해서 대윤이 제거가 되죠. 윤원영 윤임이 이제 윤임이 대윤, 윤원영이 소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김효사와의 김효왕. 예, 1119년이 되면 왕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권은 문제 삼지는데 사족 집단 내부에 권력 투쟁이 나타났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족 집단 내부에 권력 투쟁이 나타나면 앞에 말씀드렸죠. 이게 정치하고 학술이 뒤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에서 유교 진리 국가의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제 철학적 사색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해낸 사람이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이황하고 기대승이었고 그리고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을 거쳐서 그 이론을 나름의 방식대로 양분해서 완성해낸 두 사람이 이황하고 이이였죠. 그래서 이황과 이이가 학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몇 가지 텍스트들, 그러니까 정도전의 불시잡변 1398년에 죽죠. 태종에게 1차 왕자의 난 때. 불시잡변에 담겨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불교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게 불교 사회를 어떻게 제낄 수 있냐. 그게 불교 이론을 제껴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시 잡변. 불시라고 할 때 이 시자가 성씨거든요. 우리가 성씨라고 할 때 시자. 근데 그 유교 사회에서 이 점잖은 사람들이잖아요. 유학자들이 이 점잖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개구자를 쓰면, 예, 개구자를 쓰면 차마 그 개구자를 쓰는 게 그것도 이제 한자로 쓰는데 그것도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버려. 비워놔버려. 그럼 그 다음 말을 보고 다 개인 줄 알아. 근데 안 써버려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씨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멸한 호칭이에요. 경멸한 호칭. 불타, 부처 이렇게 하지 않고 불씨, 석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벌벌벌 떠는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지. 김건희 씨라고 한다고. 그 벌벌 떠는 그런 겁니다. 근데 씨가 원래 그냥 이런 데 쓰면 경멸하는 호칭이라고요. 그래서 불시잡변은 그러니까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낮춰보려는. 그래서 불교 사회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고. 권근 비슷한 시기에 권근의 천인신상 합일지도는 이제 우리 조선에 어떻게 하면 성리학적 이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이박도설 속에 들어있는 이런 천인신상 합일지도 같은 거고. 그리고 중국적 세계관의 기초를 두고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유교국가 체제를 완성하자라는 기획이 담긴 게 경국대전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경국대전의 모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명률이에요. 경국대전에 나와 있어요. 그 경국대전 속에 대명률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중국적 세계관을 바탕에 두고 그것을 조선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이제 그런 걸 담고 있죠. 이현적하고 이제 무국택 논쟁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철학사 배울 때는 조금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성리학이 좀 모호했다고요. 정확하게 뭐 성리학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현적의 입장이 좀 돋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단 칠정 논쟁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할 때도 기대승하고 이황은 살짝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 칠정 논쟁은 제가 아마 작년에 강의할 때도 그런 말을 잠깐 했었을 텐데 사단 칠정 논쟁에서는 물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대답하기 어렵다. 왜? 무슨 말이냐? 사단 칠정 논쟁은 기대승과 이황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논쟁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황하고 이이냐? 뭔가 이상하죠. 이황하고 기대승이 남아야 되는데 기대승의 이론과 이황의 이론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황의 이론하고 이의 이론이 남는다고요. 이는 심지어 사단 칠정 논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대승과 이황이 어떻게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을까? 근데 왜 이는 이황하고 합의에 이르지를 못할까? 사단 칠정 논쟁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한 7년인가 8년인가 걸리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황이 기대승에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기대승이 사단 칠정론 총론하고 후론이라는 이제 총과라는 글을 써가지고 보내줘요. 이황한테. 근데 그 글에는 매너상으로 그랬는지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큰 것에서는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다. 그 전에는 막 논쟁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이제는 좀 일치한 것 같고 저도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기대승하고 이황은 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냐고요. 근데 왜 기대승과 이황이 도달한 합의에 이의는 이르지를 못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기대승하고 이황이 학술에서는 뭔가 좀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이념에서는 아마 공통된 이념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황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단 칠정론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 왜 기대승은 이황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냐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좀 이제
기대승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건 그냥 인사말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사말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합의될 수 있다라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왜 사단 실정론이 지나간 다음에 이왕과 이의가 남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대승하고 퇴계 이왕은 고봉 기대승 선생하고 퇴계 이왕 선생은 정치적인 이념일 아마 동질적인 확률이 높다. 근데 이의는 확실히 다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대승의 이론을 공발설이라고 부르고 퇴계 학설을 호발설이라고 부르는데 호발이라는 말은 둘 다 말이거든요. 둘 다 움직인다는 뜻이고 기대승은 둘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해.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이의는 아니거든. 기발 이승 일도라고 하나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호발설이나 공발설을 하려면 반드시 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가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넘어오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그래서 제가 이 왕을 왕국체제의 옹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확실히 그런 점에서 다르다. 이는 사국체제의 옹호자다. 근데 그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황까지 기대승도 마찬가지고 이황까지 4대 사화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는 사화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꼭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5.18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 머릿속에서 뭔가가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5.18을 그 책에서 그냥 방송에서 그냥 뭐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이 24년이니까 4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0세 이하면 그걸 설령 광주에 있었더라도 기억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는데 그냥 once upon a time in Korea 옛날 한국에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어떤 사람 5.18 말만 들으면 엊그제처럼 그렇단다. 그런 시대가 내가 그런 시대를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가 말하자면 그것을 글로 배웠다면 이왕은 몸으로 겪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왕과 기대승에게는 기대승도 자기 작은 아버지가 그 김효사화로 뭐 그 다음에 또 연루됐죠. 어쨌든 김효사화로의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하고 기대승에게는 왕권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강해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가 용감하죠. 자, 이건 제가 이거 16세기 할 때마다 갖다가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갖다가 쓰는 허균이 회고한 겁니다. 17세기 초반에. 간단한 얘기는 뭐냐면 중종시대, 그러니까 중종이 1506년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초중반에 호남에 정말 인물이 많았다. 근데 내가 지금 17세기 초반인데 사람이 없다. 호남에 인재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호남 인재 이 글제 제목이 호남 인재의 부침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허균도 그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왜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기축옥사로 죽고 갈라지고 그다음에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데 나가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럼 결국 16세기의 인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뭐 역사에 이름을 남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1392년부터 이 사람들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자기 집안이나 자기 선조들이나 자기 주변이나 조선사회 전체가 축적되어 있는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없이는 이런 사람들이 못 나왔다고요. 17세기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될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호남의 그 조선시대 호남을 상기를 하면은 떠올리는 이름의 90%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요. 이 시기에 몰려 있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여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쪽도 근데 저쪽은
그 피해를 이제 경상도도 그러는데 우리보다 피해를 덜 받고 인프라가 풍부해 가지고 조금 적어요. 근데 뛰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앞에나 이식이거나 그렇게 돼 있고도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자기들 내재적 맥락이 길어가지고 전통을 이제 유지해가는 게 있으니까 17세기, 18세기에도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호남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 자, 호남유학의 연대기. 이거 호남유학 조선시대부터 얘기하려면 누구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번듯한 사람이 없어. 근데 다행히 우리 문화사에서 그 한번 그 화제를 몰고 온 분이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호남에서 나중에 기축옥사하고도 연결되는 집안이에요. 이게 광산 이씨 집안. 광산 이씨 집안인데 그 필문 이선제 그러니까 1389년부터 해서 1454년이니까 15세기 초중반이죠. 15세기 초중반. 15세기 초중반이면 조선 초기라는 얘기거든요. 조선 초기에 광주광역시에 가면은 이제 만산마을에 부조묘. 부조묘라는 것은 그 위패를 옮기지 않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저 필문 이선제 저 묘지석이에요. 묘지석.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아이고 얘가 나와줘가지고 다행이에요. 얘가 한번 언론을 한번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애입니다. 그 어디지? 김해세관? 세관에 가면은 그 문화재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세관에 가면 공항 같은 데 있잖아요. 문화재 전문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사하다가 오래된 거 골동품 나오면 그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가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수도 그래갖고 와서 근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김해세관인가 근무하시던 분이 출국하는 사람이 뭘 갖고 나가는데 검사하는데 뭘 꽁꽁 싸놨어. 뭔 돌이야. 그래서 처음에 뭔 돌인지 열어봐라. 그랬더니 한문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문이 써져 있잖아요. 묘지석이라는 거거든요. 땅 속에 같이 묻는 거예요. 관하고 같이. 그 사람이 이제 개인 이력을 짧게 써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저렇게 편으로 만들어. 넓적은 돌에 하거나 자기 같은 걸로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력을 써놓는 겁니다. 봤더니 하여튼 한문은 잘 모르겠는데 읽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뭔가 범상치 않다. 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후퇴를 해봤어요. 후퇴? 예. 수도배라 그러니까 안 나가란다 그러고 가봤다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인천 그 다음에 비행기로 가려다가 또 걸렸어. 그 사람은 뭔지 알았구나. 김해 있던 분이 이런 이상하니까 이걸 표식을 해놓은 거야. 스케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또 걸렸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뭐냐. 필문 이선제 묘지석이야. 묘지석이라는 건 무덤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덤을 도굴 한 거지. 도굴 해가지고 이걸 반출하려니까 이제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와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지금 광주박물관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몇 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선제호가 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선제가 광주의 그 향약이라는 것을 아까 말했죠. 유교적인 사회 변환 그 중에 향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향약이었는데 그 향약을 처음에 누가 정확하게 도입했는지 아직 모르는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필문 이선제예요. 그래서 향약이 농촌 교육이잖아요. 교화. 그래서 도로명할 때 광주 광시대 필문대로가 있잖아요. 그 필문대로가 교대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조대 지나서 이렇게 쭉 가는 거기가 필문대로라고. 교대가 있으니까. 교육. 그래서 거기가 필문대로예요. 그 큰 길이.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하고 있는 거기가 필문대로. 그 필문 이선제. 그래서 우리가 필문 이선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광산 이씨예요. 이선제 아들이 누구냐? 이형원이야. 그 아들이 이달선이고 그 아들이 이공인이고 그 아들이 이중호고 이중호 아들이 동암 이발이에요. 동암 이발이 누구냐?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송강정철이 그렇게 미워하던 광산시 형제. 그래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오잖아요. 그 기축옥사 때. 동암 이발, 기묘사회에서 이쪽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거의. 근데 그 집안의 5대조가 이선제라고요.
5대조인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5대조네요. 동안 이발입니다. 어머니는 해남 윤씨예요. 어머니가 해남 윤씨인데 그 해남 윤씨 아버지가 윤구인데 윤구가 누구냐 그러면 그 윤여정. 그 윤여정이 누구냐 그러면 해남 가면 그 노구당 있잖아요. 노구당. 그 해남 윤씨가 그 최초로 그 해남에 정착한.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이제 윤선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해남 윤씨 어초운파라고 부릅니다. 그 어초운이 윤여정의 호예요. 그리고 그 윤여정의 처가가 초계정씨지요. 해남의 토호 이전 집안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암 이발은 해남 윤씨하고 광산 이씨 전남 지역의 이 제사 두 사족 집안이 결합한 겁니다. 1573년에 문과 갑과의 일위로 이제 급제를 하죠. 그래서 이 이발의 집안 같은 게 사실은 호남의 사족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16세기에 사족으로서 저명한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게 있는데 혼맥으로 다 얽혀 있어요. 그 사이에 진짜 사족 카르텔, 진짜 사족 카르텔. 너무 일반적이라 자기들이 카르텔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족 카르텔. 근데 뭐 그게 꼭 사족까지의 카르텔이 아니었습니다. 윤여정 같은 경우에 그 초계 정씨 집안은 중인계층이라고 중인계층. 그러니까 중인계층에서 그 사대부 대릴사위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갖고 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줍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형제 상속제도였거든요. 형제 균분 상속제. 근데 그게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장자 상속으로 변하죠. 일본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다이묘들도 처음에는 형제 균분 상속이었다고요. 근데 지배적인 다이묘 하나가 죽으면 뭐 이렇게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딸, 부인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아니 모아뒀던 재산이 커지잖아요. 그럼 점점 세력이 약화된다고. 아. 그래서 일본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장자상속으로 이렇게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장자상속이 그 이유가 있어요. 안 하면 이게 흩어지게 돼 있거든. 계속 모아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삼성도 그러잖아요. 다 주지만 제일 큰 덩치 큰 것은 한쪽으로 그게 뭐 큰아들한테 몰아주든 누구한테 몰아주든 한쪽으로 몰아줘가지고 유지해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장자상속도 가장 소박하게 보자면 집중시키려는 거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자, 15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 금남 최부가 있습니다. 나주 사람이죠. 탐진 최씨니까 나주 사람이죠. 그래서 나주 동강면에 가면 유허비는 그 금남 선생 그 최부 선생 집 옛날 터를 이제 유허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건물은 사라지고 거기에 비석이 있고 묘소는 무안 몽탄에 있습니다. 그 최부 선생의 유명해진 것은 그 이 표회록 중주일기라고도 부르는 이 표회록이죠. 최부도 사왕하고 연루가 돼 있죠. 탐진 최씨고 표회록의 저자고 아버지가 최택인데 아버지가 천필제 누구냐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최부 또한 부인이 초계정씨지요. 그래서 탐진 최씨하고 초계정씨가 결합한 이것도 어떤 전형성을 보여줘요. 부자 중인 집안하고 그 사족 집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사족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 역시 문과를 급제하고 1487년에 추세경차관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이듬해에 나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종이 상복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즉시 떠나서 18일인가 표류를 1시간 만에 돛대 부러지고 출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주 사람들 다 알고 이거 바람 분다고 역풍 분다고 가지 말라는데 나를 불효자 만들 셈이냐고. 유학자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난관을 극복하는데 유학자에 참 의리가 있다고. 갔다가 1시간 만에 돛대 부러지니까 표류. 그래갖고 한 18일인가 표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결국은 거시기 밑에 도착하죠. 저 상하이 밑에. 상해 밑에 도착해가지고 표류가 도저소라는 곳인데 여기 도저소라는 것이 상해 밑이에요. 그 위에 항저우하고 수저우 있잖아요. 소주 항주 있잖아요. 샤오싱 있고 소웅 있고 노신의 고향 샤오싱. 또 그러니까 소웅주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여기서 중앙으로 베이징으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본
그 왜구로 오해를 받아요. 왜구로 오해를 받은데 이제 금남 최부가 자기는 조선의 그 문신이다, 조선의 관료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지필묵을 가져와라. 지필묵. 부다고 해서 거시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시 테스트를 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가 누구냐? 너 일본 외구지?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관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관원이냐? 양반이다. 그러니까 무관이냐? 문관이냐? 문관이다. 문관이라는 증거가 뭐냐? 시험 문제를 내봐라. 오니까 딱 와서 자 논어에 이르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탁 주자 집주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운봉 호시 왈 뭐라고 했는데 주자 왈 뭐라 했고 이천 선생 왈 뭐라 했고 내가 보기에는 따라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사람 다시 보고요. 다시 한번 닦고 문관이 확실하구나. 예, 그래요. 예, 필담으로 문관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베이징으로 도저에서 베이징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조선의 문관이 표를 해가지고 이 동네를 왔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황제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와봐라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베이징 가요. 아니 황제가 얼굴 한번 보자 그러니까. 가야지. 아니 그거 어차피 저 돌려보내려면 그러니까 그 베이징 가가지고 베이징에서부터 샤나이와 함께 저 산해관, 그 다음에 요양, 의주, 신의주, 한양이 오는 길 있잖아요. 이게 조선 사신이 베이징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육로로 돌아오려면 어차피 가야 돼. 어차피 그리 삥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것은 18일인가 17일인가 표류했는데 돌아오는 건 6개월인가 걸려요. 육로로 다 그걸 가서 일정 거치고 만나고 어쩌고 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6개월인가 걸려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 선조가 그 중종 명종이었던가 선조였던가 그것이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주이고 나중에 이제 표회록이고 세계 3대 표리문학 중에 하나라고 이제 불리는 게 되죠. 그래서 저 얘들이 이 최부 선생 그 지금 저장성 그 상해 밑에 임해시 도저진이라는 곳 거기가 이 도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로 오래 안 됐을 거예요. 상해에 사적비 세워놨다. 저 임해시하고 저 금남 탐진 최씨 문중하고 힘 합쳐가지고 그 사적비를 세워놨다라고 그래. 거기 가면은 세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표회록을 저술하고 그리고 나서 1498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나니까 함경도 단천으로 귀양 갔다가 1504년에 갑자사회로 처형이 됩니다. 왜? 아버지 스승이 김종직이잖아요. 그 무오사화가 이제 무오사화가 갑자사가 김종직의 그 뭡니까? 그 조의제문,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 그 말이거든요. 그 의제를 조문하는 글, 이게 초나라 의제거든요. 그 초나라 의제를 조문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앞에 내세워서 진나라의 멸망한 초나라의 원한을 갚겠다라고 병력을 일으킨 게 항우예요. 이게 의제는 꼭두각시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의제는 누구겠어요? 단종이고. 그러니까 저 의제문은 이 세조를 의제를 조문하는 위로하는 글이니까 이 단종을 죽인 세조를 비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부관참시죠. 이미 죽은 사람 관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게 그 사화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직 문인들이 싹 이렇게 이제 당하는데 그때 갔다가 또 갑자사회까지 연루가 돼가지고 처형을 당하죠. 최부도 사화의 피해자였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지지당 송음은 좀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송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매개를 해주는 사람으로는 유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문인들이 이제 장성 출신입니다. 장성에 하면서 관수정이라고 있어요. 천방마을에 관수정이 있고 묘소가 있고 1459년에 태어나서 1547년에 돌아가시는데 삼마태수라고 불리고 신평송씨입니다. 아버지는 송가원이고 어머니는 하동정씨. 하동정씨 중에 그 분이 누굽니까? 하동정씨, 하동이 관양인. 그게 누구냐 그러면 저 경상도 함양에 가면 남계서원이 있거든요. 남계서원이 있는데 그게 세계적 문화유산 중에 하나예요. 남계서원. 네, 남계서원이라고.
그 남계세원에 배양돼 있는 사람이 일두 정여창이거든요. 정여창이 하동정씨예요. 하동정씨도 꽤 괜찮은 집안이죠. 심평송씨하고 하동정씨 역시 식년시 문과 출신이고 송음은 청백리로 유명했습니다. 청백리로 유명했고 1534년에 어머니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니까 노모를 이유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다른 거에 연루되지 않고 장성 관수정을 짓고 은거를 했죠. 송음은 다행히 외직으로 다니면서 청백리로 명성을 날려가지고 사화 같은 것에도 거의 연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인재들을 많이 일렀죠. 옹천 김석홍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남 성함인데 이철라북도 사람이거든요. 전북 부안 출신이고 누굽니까? 기대승의 아들 기호증, 그 기호증의 부인의 큰할아버지 처가집안이요. 처가집안 행주시 처가집안. 그 김경필하고 일두 정여창하고 교류를 하고 성균관에서 조광조하고 함께 수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균관에 조광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묘사화 때 전부 다. 근데 이 사람은 조광조하고 함께 천거가 돼요. 혈량과에. 그래서 1519년에 기묘사화로 파직이 돼가지고 역시.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먼저 뭐가 있었느냐? 사화와 외척의 시대가 있었다. 중종반정으로 이 사족 집단들의 왕 만들기가 있었고 4대 사화는 이제 왕권 투쟁에서 이게 권력 투쟁이 사족 투쟁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사화의 영향으로 사족 집단 내부에 당파성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분열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한다. 그럼 이제 뭐가 그들을 분열시켰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인데 이게 항맥하고 혼맥하고 관맥이다. 이렇게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맥. 어느 집안이요? 네, 혼맥. 그 다음에 관. 네, 관맥. 관직. 관직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검찰에 가면 기수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기수 있고 육사 가면 기수 있고 이 사람들 기수관념이 지금 이 사람들 기수관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조선시대 과거급제자들 기수관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마시를 보면 소과를 보면 100명을 뽑거든요. 100명씩 뽑아요. 소과는 그러니까 명경 100명, 제술 100명 이렇게 뽑는다고요. 그리고 문과는 33명인가를 뽑아요. 정식 문과는 33명인가를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똘똘 뭉치는 거야. 밀어주고 끌어주고 버텨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동년관계라고 해요. 동년. 동년이라는 말을 써요. 동년. 예, 같은 해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해, 같은 과거에 급제한 사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이 차이가 필요 없어. 기수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동년형 이렇게 불러요. 그 표현이 있어요. 한문에 동년형.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보면 나이가 같은 형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동년제 그런다고 나이가 같은 동생 이게 뭔 말이야? 생일이 빠르다는 얘기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동년은 같은 해 과거를 봐서 같이 급제한 그 말이에요. 이게 동년형이라는 말은 나하고 같은 해 과거 급제인데 나이보다 나이 많은 형에게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 관맥이 됩니다. 또 그 관맥이 이제 혼맥하고 항맥으로 또 크로스오버가 되죠.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척의 시대. 그 외척의 시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중종 시대부터 중종이 그 신씨 자기 부인을 뺏기잖아요. 신씨 부인을 자기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잖아요. 신씨 부인의 장인이 연산군의 처남이고 신수군이라고 그때 좌의정인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정 세력들이 그 신수군한테 가가지고 우리 할란다. 그때도 할란다. 우리 편으로 와라. 그러니까 내가 녹을 실제로 먹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못한다. 그래서 신수군을 죽여요. 죽였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진평대군 거시기죠. 중종의 부인이 신수군 딸이에요. 그래서 중종이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7일인가 8일 만에 강제 이혼을 시키죠. 그래서 신씨 부인이 쫓겨나요. 우리나라 왕비 중에서 궁궐에 제일 짧게 있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비극적이죠. 사실은 생이별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중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을 다시 얻어야 되죠.
예. 반정 세력들 중종 시대부터 이제 외척들 이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제 중종, 명종, 인종, 명종. 그 인종의 이제 외척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엄마, 왕의 부인의 집안이든지 아니면 왕의 엄마 집안이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가죠, 외가 사람들이 이제 외척으로 이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의 외척이 이제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 세력이고 명종의 외척이 이제 소윤 세력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는 게 막을 내리게 되는 게 사실은 명종이 이제 그 문정왕후가 명종이 어려서 왕이 되는데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다가 이제 명종이 20살인가 몇 살인가 되니까 이제 친정을 자기가 이제 권력을 휘두르게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명종도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하성군 나중에 선조 그 하성군을 들여서 하면서 하성군이 왕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는 세자가 되지 않고 바로 왕이 됐어요. 후계자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명종이 그저 죽어버리는 통에 후사가 없이 그러면서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이 후계자가 되거든요. 선조한테는 외척이 없다고요. 선조가 왕이 될 줄 알았으면 다 외척을 붙여놨겠죠. 이 재별 집안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1553년에 그러니까 53년 그리고 선조가 왕이 된 게 67년인데 이 사이에 이제 외척 분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김효사가 일어나죠. 김효사와 대표적인 조광조죠. 1482년에서 1519년. 19년이라는 말도 있고 20년 1월달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보통 국사책에는 19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김효사와 조광조의 동료들 중에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호남이라거나 호남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기준이야 뭐 기준 며느리가 기준이 이제 기대승 작은 아버지인데 기대승 아버지가 형제가 5인데 아버지가 4째고 기준이 5째거든요. 이 사람들이 행주기신데 행주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고양시 그쪽 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준 묘소는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이제 피화를 당하고 죽으니까 두 형님이 전라도로 낙향을 하죠. 둘째 형님하고 넷째 형님. 그래서 한쪽 형님은 장성으로 가고 한쪽 형님은 광산구 임곡으로 가고 그 광산구로 임곡으로 간 사람이 나은 게 이제 기대승. 그래서 기준이나 양평손 화순 출신이고 제주 양씨. 그 양산부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최산두는 아까 말씀드린 최산두는 이제 신제 전남 광양. 하다 힘들었습니다. 호남 지성사의 전남 광양 이름 한번 나오기 힘듭니다 진짜. 최산두 전남 광양에 와가지고 동복에 화순 동복으로 유배를 왔거든요. 유배를 왔는데 이 사람이 13년이가 있었어요. 아이고 유배 끝나면 고향으로 가서 후학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광양 유학을. 동복이 물이 좋잖아. 산골이고 안 가불어. 해배가 됐는데 안 가불어요. 나 여기서 살란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죽어. 거기서 돌아가죠. 무덤은 광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광양에 있고 저희 중학교 뒤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뒤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무슨 이상한 그 한옥이라면 사람이 사는 한옥도 아니고 그게 사당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뭔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일까 뭐 유령이 고스트하우스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제 최산두 사당이에요. 봉양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면 또 광양 향교도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광양 향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청소도 가고 그랬거든요. 향교 바닥도 쓸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향교더라고요. 그 최산두 등등이 있죠. 그래서 김효사와의 두 가지 영향은 제가 늘 말씀 많이 합니다. 두 가지로 상경종사하고 광풀제월이라고. 상경종사 같은 경우 다시 말하자면 지역에 있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중앙정계로 진출해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는 그런 출세지향적인 옛날 사람이랑 다 똑같았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양산보 같은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걸 이제 남겨놨죠. 광풍제월 같은 소세원 같은 공간을 남겨놔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내면성을 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소설에 와서 감동을 해요. 그래놓고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
그러니까 소세원 보고 나서 그냥 좋다고 아무것도 삶에 변화가 없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소세원이 그렇게 멋있으면 왜 두 번째 소세원을 만들지 않냐.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의 소세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공간을 가꾸어 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주에도 가면 유명한 그 화가 주로 이제 요새는 예술인들이 그 장사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장사라는 거다 좀 약간 그 재력이 있다라거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예술가들이 그런 공간을 꾸미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당연히 모르지. 그 사람들 들어가서 사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와, 내가 말로만 본 두 번째 소세원, 세 번째 소세원 그때 이런 데가 실제로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사회가 흘사사화. 자, 그 전에 김효사화. 학포 양평선 얘기를 했는데 해방될 때 돌아가십니다. 45년에. 1545년이더라고. 1488년생인데 조광조보다 6살이 어려요. 조광조가 82년생이거든요. 근데 조광조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화순 출신이거든요. 조광조는 1515년에 알성시에 급제를 해요. 양평선은 1516년에 식년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조광조는 특별시험으로 특채로 들어가고 양평선은 공채로 들어가요. 알성시는 특채예요. 특채. 그래서 그 전부터 성룡과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조광조를 찾아가서 조광조하고 친했어요. 1519년에 김효사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조광조 변호하는 상소문에 제일 첫머리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 양평선입니다. 그래서 올리자마자 삭탈관직 파직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조광조가 자기 고향으로 유배를 오잖아요. 화순 능주로.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사약 먹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역죄인의 시체를 자기 큰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감회장을 해주죠. 그 역적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금고 다시 말하자면 관직을 언제까지 한 20년인가 못 나가고 자기는 그래도 나이나 들었으니까 괜찮아. 자기 아들도 좀 문과급제해가지고 큰아들도 벼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큰아들하고 자기는 대략 20년 동안 벼슬을 못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성천양음제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낱낱이 나가서 벼슬하고 이를 픽업까지 하죠. 과거에서 이 픽업한 사람 그 시험관 중에 한 사람이 양음제입니다. 그래서 양평선은 삭탈관작을 당하고 능주로 귀양을 해서 학포당을 건설하고 이제 독서를 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은행 깔려 있는 게 학포당이고 여기 있는 게 죽수서원입니다. 이 죽수서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죽수서원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이 화순에 있는데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조광조는 경기도 용인이 관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광조를 경기도 안양으로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시체를 감회장 해준 장소가 이 죽수서원 근처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다 죽수서원을 세워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지지당 송음의 문인이고 1636년에 죽수서원에 배양이 되죠. 양평선이 남긴 공간은 학포당하고 여기 죽수서원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평선은 그렇게 김효사화로 삭탈관직을 당했지만 둘째 아들 양흥정은 이 광주 광산구에 가면은 양흥정 묘소도 있고 양시 삼강문이라는 사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임유정이라는 잘 나갔다니까요. 임유정이 그 이상한 거구나. 예. 임유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화의 피화자 불명예인데 그게 딱 다음 세대가 되자마자 명예로 딱. 그러니까 김효사화는 좀 기묘해요. 김효사화의 피화자들은 몇 년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복권되는 건 좀 늦은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그 피화자였다라는 게 명예가 되고요. 근데 원래 사화에 연루돼 그러면 연좌제가 적용돼 가지고 그 아들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그거 안 해. 몇 년 딱 지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정계 나가는데 아무 거식이 없어요. 물론 뭐 몇 가지 이제 방해를 받기는 받는데 오래 못 가요. 기대성도 마찬가지였거든.
아버지하고 다르게 1540년에 생원시 장원하고 식년문과 급제하고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1578년에는 성절사로 명나라까지 다 갔다 오고 대사성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조시대 가장 뛰어난 문장가 8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불명예가 자식에게는 벌써 명예가 돼버리고 이 자식들은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한양에 나가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고. 그 기대승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제 기준 92년에 태어났고 21년에 죽는데 1519년에 김여사후로 역시 조광조 일파라고 아산에 유배가 됩니다. 그러다가 20년에 원성으로 옮겨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해배됐다가 1521년에 신사무국 때문에 또 유배를 가던 도중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1545년에 복권이 되고 경기도 고양의 문봉서원에 배양이 되고 경기도 고양시에 옛날 무덤은 다른 데 있었는데 이거 최근에 옮겼어요. 번듯하게 해놨잖아요. 옛날 무덤들은 되게 소박하다고요.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 이게 조카죠. 형님의 아들 조카 기대승이 광산구 임곡에서 태어나죠. 임곡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저 월봉서원 정경에다가 여기 빙월당 그리고 그 옆에서 산 올라가면 있는 기대승 묘소 광산구 우리가 광곡마을 너부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대승이 전라도에서 태어난다. 아버지 오영재였고 넷째가 자기 아버지 기진, 다섯째는 기준이라는 사람. 1519년에 김효사화 이후에 기진이 광주 임곡으로 낙향을 하죠. 역시 문과 급제를 합니다. 1570년에 성균관 대사성으로 사직후 귀양했다가 1572년에 종교법무 주청 사건 때문에 한양을 갔다가 종교법무 주청사가 명나라 가는 사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사신으로 갈 수 있는 몸은 아니라고 몇 달 머무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해서 그러다가 낙향 도중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 태인에 와서 몸이 이제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태인의 군수인가 그 관사로 들어가니까 나는 사직을 했는데 공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관사에서 죽냐. 그때 이제 고부인가 정읍인가 그 김점이라고 사돈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돈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돈집으로 갑시다. 그래갖고 그 사돈집에 가서 죽어요. 강하다고 재밌는 사람들이야. 재밌다기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정이나 기대승은 전부 자기들 작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 사화에 대한 기억을 안고 관계에 나가면 기대승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신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 선대의 불명예를 씻어내려고 나중에 그것이 김일후가 나중에 문묘에 종사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상경종사의 경향 한양으로고 또 하나 정말 이제 재밌는 걸 남겨준 게 이제 양산보 같은 경우가 소세원을 남겨주지요. 그래서 조광조는 1503년생, 양산보는 1503년생이고 1517년 부근에 아마 16살, 7살 그때 양산보하고 조광조가 만났다고 그러는데 늘 하는 말이 그래서 양산보는 저 담양 지실 사람인데 뭐 촌사람인데 조광조는 이때 1517년이면 지금 1519년이 숙청당하니까 조광조가 한양에서 피크로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진급이 빠르다고 좀 선조 누굽니까 중종한테 좀 천천히 좀 올려 그러고 있었다는 때입니다. 그 양산보가 어떻게 조광조를 만나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운데 있었겠느냐. 기록은 없는데 양산보의 고조부가 양평손의 증조부예요. 이게 7촌인가 돼요. 7촌인가. 이 관계가 7촌 당숙이라고 양평손이. 근데 양평손은 조광조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소개해줄 사람은 양평손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조광조가 만났다고 돼 있는데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그러니까 만나서 인사하고 절했나 봐요.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선생이거든요. 뭐 수업을 한 학기 안 받아도 인사하고 절하면 일단 선생이야. 근데 19년에 이제 조광조가 능주로 유배로 오죠. 이게 10대 19년이니까 17살 때 그걸 목격하는 거죠.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사약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양산보는 출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출세를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양산보가 뜻하지 않은 걸 하나 보여주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지배 집단으로 올라섰다고. 지배 집단으로 올라선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계에 진출해서 활동을 해야 돼. 그도 아니면 사마시 같은 시험을 봐요. 소과를. 저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그 자격 시험이거든요. 벼슬을 주는 게 아니고 입사 시험이 아니에요. 자격 시험이라고.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거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원래 과거 합격했다고 다 관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관원 자격을. 근데 대개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보통 소과만 급제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벼슬 안 할란다 그래요. 이게 서로 타협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명예만 하고 남겠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산모가 아예 과거를 안 보겠다. 자, 그러면 지배 엘리트로서 사족들이 공적인 삶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산다는 얘기인가? 그게 이제 소세원이 보여주는 거죠. 그 모형을. 그래서 소세원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세원 속에는 그 개인적인 삶의 그 이상이 담겨 있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개인적인 삶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성을 담고 있다. 아키타입, 원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소세원이 중요하거든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소세원을 조성하고 응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풍각 제월당 같은 걸 남겨서 광풍제월의 경향이라는 것을 호남 지역에 남겨줬고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도 양산보가 죽을 때 그러거든요. 이거 그 기록에도 나와요. 소세원 사실에도 유언을 양산보가 남긴 글은 소세원이 전소되면서 정유재한테 소세원이 전소되거든요. 그 전소되면서 싹 사라져 버렸는데 그 소세원 사실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유언을 이 공간은 그 큰아들 장자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이름에 등재를 해가지고 팔아먹는 놈이 나오지 않게 해라. 이게 등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팔아먹는 그 소유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못 팔게 해라. 사실은 그 덕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소세원 소유권 관련한 에피소드가.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저걸 통해서 조선시대 공적인 삶에서 물러난 후퇴한 사대부들의 삶의 이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삶의 이상 속에 대나무 숲, 물, 그리고 손님들과의 인간적인 교류, 그 다음에 제월당에서 제월당 월 8월자 들어간가 보죠. 제월당은 앉아서 달을 봐야 진짜 그 당의 표적이라니까. 우리나라의 누정이나 공간들은 그 공간의 크기나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에 들어가서 바깥 풍경을 봐야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게 드러나요. 그걸 위해서 만든 거거든 사실. 아 길지요. 예. 왜 길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네요. 아니 한 거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냐 그러면 김인우는 1510년에 태어나가지고 1560년에 죽어요. 네. 김인우가 한 거라고는 그 인종의 스승을 하거든요. 인종한테. 근데 인종이 저 왕이 오르고 나서 8개월 만인가 죽어. 그러니까 벼슬을 그만둬버려. 아 김인우가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 안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종이 죽었다고 벼슬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그 다음 때 왕이 뭐라는 얘기예요. A라는 왕이 죽었고 B를 이어지는데 A라는 왕이 죽은지 아니 나는 벼슬 안 한다 그래 bro. 그 말이 다음 때 왕은 뭐라는 얘기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종한테는 충성을 하는데 명종한테 충성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딱히 뭘 그 칭찬할 뭐가 없어. 원래는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인종이 워낙 비극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짧게 죽어불고 그리고 그 인종 시대가 되면 중종 때는 김여사화가 나고 난 다음에 중종이 그 김여사화에 이제 자꾸 김여사 그 사람들을 신원시키려는 의도를 이제 신하들이 자꾸 여러 번 말을 하니까 언급을 못하게 해요. 김여사화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명을 내린다고. 그래도 해 하기는. 근데 이제 많이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까 기대승이나 이제 양흥정 같은 사람이 조정에 들어가잖아요. 후손들이고 직접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기 선조들을 자꾸
그 신원을 하려고 명예회복을 하려고 5.18 그 국경 뭐 이렇게 명예회복 하듯이 그런다고. 근데 이 김인우가 인종이 8개월인가 있을 때 그 벼슬하면서 김인우가 몇 번 인종한테 그 말을 해요. 김효 살인들 좀 복원시키자고. 근데 그때는 이제 김인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했어. 인종시대가 되면. 근데 하여튼 김인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인종이 죽기 며칠 전에 인종이 병들어서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까 말까 그러는데 그게 인종실록에 기록이 나와. 아, 내가 참 몸이 병들어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못하지만 다른 건 별 탈이 없는데 아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그 김여사님들을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복원을 좀 시켜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니 폐야 그건 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거 하시고 지금 몸을 지금 섭생을 잘해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셔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딱 지나가 버려. 그 며칠 뒤에 죽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얽어내냐 그러면 그걸 얽어낸 사람이 이거 이제 김인우하고 인종하고 김효살인들 이걸 얽어내 가지고 마지막 방점을 찍은 사람이 정조예요. 정조 시대가 됐을 때 정조 시대가 되면 이제 이미 인조반정 이후로 조선은 노론이 서인들 가운데 노론이 이제 지배적인 엘리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론들이 이제 자신들의 계보에다가 이제 말했죠. 정치학술적인 이제 권위를 부여하려고 가장 큰 권위가 뭐냐 그러면 문묘에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묘에 배양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노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골라낸다고. 그 둘이를 꼽아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임진왜란 때 금산사에서 순절한 중봉 조헌하고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서 그 고생한 그 안동김 씨 저 청은 김상은. 그래서 김상은하고 조헌을 문묘에 배양시키자라고 건의문을 정조한테 올려요. 근데 정조가 거기다 카운터 펀치를 날려고요. 뭐라고 올렸을 때 노론 계열에서 그걸 올리거든요. 조헌하고 김상은을 문묘에 배양을 시킵시다. 근데 정조의 그 회답이 내려오는데 정조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중봉하고 조헌하고 김상은이나 말할 줄 알지 그 앞에 김인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른다 딱 이래 그러. 그래갖고 무엇이 훌륭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김인우가 뭐 글이나 쓰고 뭐 퇴계하고 술 먹고 뭐 이랬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인종에 죽음 쓸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김인우한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종이 재위 기간에 뭐 이러면서 김효사림의 복원을 위해서 남들은 뭐 말하지도 않았을 때 옆에서 했거든요. 남들은 말하지도 않을 때 나서가지고 인종과의 우위를 바탕으로 김효사림의 복원을 했고 그래서 인종도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실현은 못됐지만 전교를 내려서 김효사림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김효사림의 복원은 누구의 공이다? 김인우하고 인종이 듀엣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걸 보면은 김인우가 우리나라 도학의 매우 중요한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헌하고 김상은은 나중에 논의해도 되지만 너희들이 문묘에 배양을 하려고 한다면 김인우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노론하고 정조가 입장이 좀 달라요. 노론은 지금 조헌하고 김상은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조는 그래 문묘 배양이라면 들어는 주는데 너희들 자식들아 너희들은 뭘 몰라 순서가 잘못됐어 얘부터 해 딱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1796년이거든요. 1798년에 2년 뒤에 기정진이 태어나. 그러니까 김인우는 1560년에 죽는데 1796년이니까 언제예요? 230년인가 지나가지고 문묘에 배양된다고. 그래서 정조가 왜 김인우를 배양했는가 해서 논문도 나와 있어요. 도대체 정조의 의도가 뭐냐? 저도 읽어봤어요. 자, 그 김인우 울산 김씨. 김인우의 5대조는 김온입니다. 부인이 여흥민 씨. 그래서 태종의 부인하고 사촌간이에요. 근데 민무구 그 처가가 몰락하잖아요. 처가가 몰락하면서 김온도 그 여흥민 씨 집안의 사위라고 태종 집안에 의해서 죽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장성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죠.
또 김인우는 또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1531년에 사마시에 합격하는데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퇴계 이황이 있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하고 나이 차이는 아주 9살인가 퇴계 이황하고 친해요. 글을 잘 쓰거든요. 그리고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도 같이 합니다. 이황이랑. 그래서 굉장히 친하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영검토관 됐을 때 인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종이 빨리 죽으니까 사직을 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영영 그렇게 살지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뭐다? 나중에는 김효사와 을사사화를 다시 신원하는데 김인우의 공이 컸다. 김인우와 인조를 추상하면서 김인우가 문묘에 배양되면서 중요한 집안이 되죠. 피람서원 김인우 초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피람서원이 화견루죠.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피람서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서원은 그 뒤가 제사 공간이고 앞에가 강학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사 공간이 강학 공간보다 높아야 돼요. 뒤에가 앞에보다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냐면 산비탈에 지어 서원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가 높아지니까. 근데 잘 아시지만 피람서원은 평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지에 있으면 피람서원 건물을 보면 여기 화견루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단이거든요. 땅을 한 단 이렇게 쌓아 올리. 이걸 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도 단이 있어요. 이 뒤에 전체가 단이 하나가 높다고. 그리고 그 다음 건물에도 또 단이 있어.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단이 있고 젤로 뒤에 또 단 위에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평지에다가 제사 공간이 높고 강학 공간이 낮은 이것을 조성해놓은 최초의 서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서원들은 거의가 다 비탈진 산비탈에 다 있다고요. 월봉서원도 그러잖아요. 월봉서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서원이 그래요. 자, 송강 정철. 이제 정철은 이제 기초국사의 이제 당사자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철은 연일정 씨고 아버지가 정유침이고 서울 출신이에요.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왜? 그 여자 형제가 둘이 있는데 누이가 둘이 있는데 큰 누인가가 인종의 후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의 후궁이라고요. 인종의 왕의 후궁이죠. 한 명은 또 한 명이 있는데 아마 여동생일 거예요. 여동생이 누구냐 그러면 계림군 이유라는 사람의 부인이야. 근데 계림군이 누구냐 그러면 월산대군 성종의 형이에요. 성종의 형의 손자예요. 그런데 성종의 둘째 아들한테 후사가 없으니까 성종의 둘째 아들 계성군이라는 사람한테 입적이 돼. 그래서 성종의 손자예요. 이제 성종의 손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누구냐면 성종의 손자니까 유님이 외삼촌이에요. 대윤인 유님이 외삼촌이라고 해요. 외삼촌. 그런데 1545년에 인종이 죽잖아요. 인종이 죽으니까 이제 고변이 들어와요. 고변이. 유님 등이 인종이 죽으니까 명종에게 제위를 넘기는 게 아니라 계림군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제 윤원영 측에서 펴뜨린 거거든. 그게 일사사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철은 어렸을 때 궁궐에 가서 놀았어요. 궁궐에 가서 놀았으니까 누구하고 같이 놀았어요? 인종의 배다른 동생. 나중에 명종하고 어렸을 때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철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놀이터가 대궐이요. 놀이터가 대궐이고 친구가 왕자예요. 왕의 동생이야. 그리고 좀 있으면 그 왕이 왕 되면 그 동생이 나중에 왕 되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됐겠어? 근데 무슨 일을 맡아 불어요? 자기 여동생인가가 누나가 영모의 계림군 이위의 부인이요. 영모를 일으킨 자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을 하게 평지 풍발을 만나본다고요. 그래서 을사사화 때문에 그 계림군이 도망을 가요. 산속으로 강원도. 그러다 잡혀.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얼마나 고백을 해버렸는가 반역했다고 자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거열형이랍니다. 거열형. 오마분시라고 하죠. 찢어 죽이는 거. 능지처참하고 거열형은 달라요. 능지처참은 칼로 하나씩 잘라갖고 죽이는 거야.
거유령은 이렇게 마차로 이거 소 같은 거로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거. 가장 이 마지막 대역부도가 아니면 이렇게 안 죽어요. 비인간적인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함경대로 유배됐다가 큰형은 저희 고향으로 유배됩니다. 전남 광양으로. 근데 1547년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경상도 영일로 유배가 되고 큰형은 그 장영, 이 권장 맞는 거거든요. 장영 이후에 유배 중에 사망을 하죠. 그래서 1551년에 아버지가 해배된 다음에 유배에서 풀린 다음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이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산소가 있는 담양 창평으로 와요. 그래서 낙향을 하죠. 오타 있네. 응? 어디? 전남 당양. 전남 당양. 당양이 되었구나. 당진포가 담양. 담양. 전남 담양의 창평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보세요. 별시 문과가 62년이잖아요. 이게 몇 년을 살아요? 10년인가 11년을 살죠. 이 10년 동안에 이 10년 동안의 정처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의 로얄 계층으로 살다가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그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왕을 다시 올라가야죠. 나 한양에서 놀던 놈이라고. 다시 올라가야죠. 강남 가야지. 근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 못 가. 주변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왔다는데 뭐 꾀죄죄한데 뭐 잘 나갔다며. 그 뭐 하던 놈이야? 그 뭐 저 영모에 관련돼 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났대. 그래? 그럼 자식 고개는 숙이고 다녀야지. 이런 대우를 받은 거야. 죄인 취급.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정철이 정말 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철도 술 좋아하고 오죽했으면 율곡 이이가 제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너는 다 좋은데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도 안 하죠. 그래서 결국 11년 만에 담양은 11년 만에 장원급제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이이하고 같이 허당에서 이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1936년생.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 하다가 1585년에 대사원도 지내다가 탄핵을 당해서 다시 창평에 내려와서 은거에 있을 때 89년 여름에 큰아들이 죽어요. 정철이 막내거든요. 근데 자기 위에 형님들이 다 거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철이 거식이가 돼. 종손이 돼. 그리고 정철의 큰아들이 또 종손이 돼. 그러니까 종손이 죽어버려. 집안의 종손이 죽어버리니까 종법은 원래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종법에 의하면 종손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철이 세상에 없는 짓을 해버려. 희한한 짓을.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종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손은 집안의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3년상을 지내겠다는 거야. 아들상을? 예. 이제 꼭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좀 약간 변형을 해도 3년상을 지내겠다고 자기들 그 선영에 있는 경기도 용인인가 어디 거기다가 이제 아들을 갖다 묻고 그 아들 옆에서 있어요. 묘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11월 달에 그 기축옥사 소식이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정철이 그 상복을 입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한양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들 초상 치르고 있다가 상 치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실록의 그 부분이 왕하고 둘이서 사관도 없이 독대를 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을 했는지. 선조하고 정철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둘이 만났다고만 돼 있어요. 사관들도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바로 우의정이 돼요. 우의정이 되면서 기축옥사의 그 위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우리 특별검사, 특별검사장, 특검장을 하죠. 그래서 기축옥사의 위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축옥사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 총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철을 둘러싸고 말이 많은 거죠. 그 기축옥사가 1000명이 넘게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정철의 원한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우의정 잘했거든요. 그런데 1591년에 이제 그 건저는 세자 책봉 문제로 선조의 영린을 건드리죠. 선조가 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잠깐 써놨는데 선조도 또 참 범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강계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강화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강이 우리 동네에 남긴 거죠. 담양군 고소면에 가면 지금 그 성강정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역시 호남에서 제일 행복한 시인은 한 사람밖에 없죠. 면왕정 송순 보십시오. 생벌연대 93년에 태어나가지고 92년에 죽습니다. 아이고 오래 사셨네. 어. 100세 채우셨네 거의. 응? 저희 경치 아니 좋아요. 아닌데 92년 되면 안 되는데 82년이겠다요. 아, 80. 이 양반 저 90에 구순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아. 아따 그래도 이게 오래 그러니까 82년이고. 82년이겠네. 82년. 신평성 씨고 고조가 송이경이 담양으로 낙향을 해가지고 담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519년에 김여사가 벌어질 때 배시문과에 급제를 해요. 33년에 귀양해가지고 면왕정을 건설하고 37년에는 실권자 김한노가 죽은 다음에 관계 복귀하고 69년에 의정부 우참찬으로 관계를 은퇴하지요. 관직 생활을 50년 하거든요. 50년 하는데 1550년에 딱 유배 1년 갑니다. 그리고 없어요. 유배 기록이. 그 조선시대 그 사람들이 회자 들어가는 잔치가 3개 있어요. 회갑, 회근, 회방. 회갑은 태어난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만 60. 그때 생일. 그거고 회근은 뭐냐 그러면 결혼하고 60주년. 결혼 60주년. 요새 뭐 은혼식 금혼식 그러잖아요. 그 결혼 60주년 잔치. 그리고 회방은 과거급제 60주년 잔치, 기념잔치. 그러니까 회방이라는 기록이 아마 여기 조선 전기의 송수에서 처음 나올 거예요. 이게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 엄청 오래 살아야 되겠다. 문과를 급제해야 되고 그리고 문과 급제하고 60년을 살아야 돼. 야,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급제하면 90을 넘겨야지 회방연을 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20대에 문과 급제하려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일단 두 번째 문제는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50도 안 돼. 그렇죠. 90을 살아야 돼. 90을. 그러니까 80에서 90을 살아야 돼. 미니멈. 그래야 회방연을 할까 말까 그래요. 그 19년에 벼시문과 급제했잖아요. 79년에 송순 회방연을 면왕정에서 합니다. 조선 전기 회방연을 했던 유명한 면왕정을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쪽에 가사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자, 이건 아마 제가 몇 번씩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16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기축국사 직전에 호남에 왜 이런 사람들이 들끓게 되었느냐. 자, 첫 번째는 낙남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낙남 가문들. 김인우는 5대 조모 여흥민씨가 장성으로 낙향했고 송수는 고조가 담양으로 낙향했고 박수는 사암박수는 아버지 박우가 처가로 낙향을 했고 기대승은 아버지 기진이 광산으로 낙향했고 정철은 아버지 정유침이 아버지 산소 있는 곳으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전부 낙향을 했다. 그래서 이 지역들하고 이제 항맥, 혼맥, 관맥으로 이제 얽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혼맥 해남 정씨하고 탐진 최씨 금남 최부, 해남 정씨하고 해남 윤씨, 윤효정, 탐진 최씨하고 선산 유씨, 유계린이 만납니다. 그 탐진 최씨 이게 최부 딸이에요. 유계린 장인이라고요. 유이춘 외할아버지가 금남 최부입니다. 미암 유이춘 외할아버지가. 그 선산 유씨하고 담양의 부자 집안 홍주 송씨 그 집안이 만난 게 이제 미암 유이춘이죠. 그리고 울산 김씨하고 유이춘 아들. 울산 김씨가 누구냐 그러면 저 김인우 딸하고 유이춘 아들 이 둘이 만난 게 이제 유겸령이라고 유이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울산 김씨, 김인우 딸하고 제주 양씨, 양산보 둘째 아들하고 그게 이제 양자징. 신평 송씨, 그 면왕정 송순 집안, 송씨 집안하고 제주 양씨하고 만난 게 양산보 아버지 양사원.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제 그들이 왜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제가 보기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에 아마 면왕정 송순을 기준으로 하면 1493년부터 해가지고 기축국사가 일어나기 직전 1589년까지 대략 100년 호남 문화사에서는 매우 특별했던 일세기가 있었다. 몇 가지 이야기 계기들이 있는데 가장 평화로웠던 2세기가 사실은 가장 컸다. 1392년부터 1592년까지 평화로운 200년. 명나라는 안정됐고 조선은 발전을 하고 있었고 일본은 전국시대를 겪고 있었다.
대략 15세기 후반부터 1573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무너지네요. 15세기 후반부터 1573년까지는 무로마치 막부가 불안정한 무로마치 막부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신경 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1582년에 73년에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 막부를 축출했지만 1582년에 혼노지의 변으로 혼노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해가지고 일본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이제 그게 1992년 임진왜란으로 나타났지만 그 직전까지는. 그리고 1567년 선조가 등장하면서 조선 정치사에서는 외척시대가 사라졌다. 왜 선조가 외척시대가 없었냐? 선조는 원래 중종의 서자 덕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덕흥군이 아들이 3명 있어요.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 그럽니다. 1567년에 명종이 사망하면서 반개 최초로 왕위를 계승해요. 근데 이 선조가 왕위를 계승할 때 친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친엄마도 이미 죽었습니다. 고아였다고 고아. 고아가 왕이 되는 거야.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 이게 외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위가 계산되고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장가도 안 갔고 선조가 왕 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외척이 부재하다고요. 즉위 2년 뒤에 결혼합니다. 후궁이 8인가 돼요. 그리고 아들이 13이라든가 14이라든가 13남 10년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낳죠. 그래서 원래 그 후궁 중에 공빈 김씨, 그 공빈 김씨가 낳은 게 광해군. 1575년생이에요. 무슨 말이, 이게 봐보세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니까요. 광해군이 1575년이라고요. 1575년에 태어나고 1592년에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게 활약을 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광해군이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1608년에 죽거든요. 근데 이 영창대군을 언제 나요? 1606년? 네, 죽기 2년 전에. 끝까지.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창대군 광해군이 죽여버리죠. 선조는 영창대군을, 그 어린 영창대군을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조 시대에는 외척 시대가 정원을 더하고 이제 사족부대 시대로 접어들죠. 그리고 실제로는 호남에서는 이제 낭남 가문하고 토착 가문들이 혼성돼서 평화로웠던 이 세계 제각은 아마 경제적인 요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 전라도로 갔겠어요? 온 사람들이. 경상도는 갈 수가 없죠. 다 산인데. 전라도가 곡창이라고요. 곡창.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와서 터전을 잡으려면 농본 국가니까 농지가 풍부한 전라도 쪽에 와서 그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낭남 가문들이 전라도에 많다고요. 내려오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혼성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황금시대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호남 문화사에서 16세기 호남은 확실히 황금시대라는 말에 좀 어울리는 가장 발달한 시대였다. 그랬을 때 문화적인 황금시대 혹은 지성사적인 황금시대의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거꾸로 말한다면 그것을 붕괴시키는 게 뭐냐. 결국 이제 기축옥사 같은 현상이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그 16세기에 이루었던 문화적인 성취가 그 이후로 조선사에 2번 다시 호남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철의 그 황금시대를 무너뜨리느냐라는 것이 과연 이게 조선시대 16세기에만 해당되는 질문일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미래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환대를 하고, 그리고 그 환대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공화, 함께 어우러지도 환대를 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기존에 우리에게 없었던 무언가를 창발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환대하고 공화를 통해서 창발하는 과정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더 크고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낙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해나가면 황금시대 비슷한 시대가 오고, 그러지 않고 이제 숟가락이나 올리자 이렇게 되면, 숟가락 올리는 게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올려도 되지만 니는 올라오면 안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무슨 일을 당한다? 4월 10일과 같은 사태를 당한다.
그건 사실 숟가락만 치운 게 아니라 뭐까지 한 거예요. 밥줄을 끊어버린 거죠. 아니 밥줄이 아니라 명줄까지. 그래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라는 윤석열이 여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여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겠느냐 결국 그 배제하고 그 배제도 정도가 있지. 이런 것들은 결국 황금시대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고 철의시대밖에 안 되고 철의시대가 되면 어쩌겠어요. 자기가 철의시대를 만들었는데 너는 황금시대의 주민처럼 행동하라. 나를 환대하고 공화하고 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 같느냐. 옛날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 중요한 축이 황금시대를 무너뜨리는 축이 기축옥사였다. 그러니까 기축옥사에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남의 분위기를 김태환 선생님께서 또 나긋나긋하게 말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